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신안산선 붕괴 사고를 보고받고 싱크홀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외교통일위원회에선 트럼프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앞두고 긴급 현안 질의를 가졌습니다. 국회가 정부의 12조 원 규모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오늘 7개 상임위를 가동해 산불 피해 대응과 소상공인 지원 등을 논의했습니다. 탄핵 찬성 2명, 탄핵 반대 2명으로 나뉜 국민의힘 2차 경선에서 1대1 토론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민주당은 정치, 경제, 외교 등을 주제로 새 후보가 90분간의 2차 정책 토론에 나섰습니다. 정치 현장 바깥의 시각으로 정치권 핵심 이슈를 풀어보는 정치외전. 민주당 새 예비 후보의 호남 공약 속에서 안방 표심은 과연 어떻게 나타날지, 찬탄 대 반탄 구도인 국민의힘 4강전의 관전 포인트는 무엇인지 분석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3일 수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신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현안 보고를 받고 싱크홀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국토위는 또 이번 추가 경정 예산안에 포함된 국토부 소관의 산불 피해 지원 예산과 사업의 적정성도 검토했습니다. 보도에 김희연 기자입니다. 신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국토부는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위 여야 의원들은 이번 사고를 비롯해 싱크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지금까지 있는 지하 공사와 관련되는 설계 기준이라든지 또 부실 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또 입찰 관리 문제, 또 관리 감독 문제 등등에 대한 전면적인 재점검을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하화 사업이 추진되면서 싱크홀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위험 지역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지금같이 계속 가면 계속 터지고 시민들은 계속 불안하니까 이것을 보다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본격적인 조사와 투자를 하고 그에 대한 정보를 실제로 투명하게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것, 이것이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실제 수요자 중심의 시민들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싱크홀 대책이 되지 않겠냐. 또 일부 언론에서 당초 사업자 측이 48개월의 공사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정치적 압력으로 공사기간을 20개월로 무리하게 단축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고 위원장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마치 정치권에서 압력을 넣어가지고 그것이 공기가 단축이 됐고 그것이 마치 사고 원인의 일조를 한 양. 장관 바로 잡으세요. 박 장관은 기술적인 검토 등 합리적 의사결정을 통해 공사 기간을 결정했고 정치적 목적이나 이해관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국토위는 국토부 소관 추가 경정 예산 3,356억 원에 대한 사업 적정성도 검토했습니다.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 대한 주거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토부에서 주택복구 자금 융자라든지 이게 400호, 매입 임대주택 공급 1,000호 정도, 한 1,400호 정도로 지금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피해 입은 분들은 4,000호가 넘는데 이게 과연 그 수요에 충당이 되느냐. 박 장관은 행안부에 3,600억 원의 재난대책비가 편성돼 있다면서 다른 부처와 함께 산불 피해 복구와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국토위는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2년 더 연장하는 특별법 개정안과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12월 29일을 항공안전의 날로 지정하고 전문항공교통관제사를 도입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습니다. 국회방송 김희연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앞두고 긴급 현안 질의를 가졌습니다. 민주당은 섣부른 협상은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방위비와 통상정책을 합친 패키지 딜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외통위 소식을 한규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일 예정된 한미 2+2 통상협의를 앞두고 국회 외통위가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현안 질의를 열었습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관세 협상의 주체로 나서면 안 되고 권한을 제한적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국의 대통령과 동일한 권한과 협상력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선출직 대통령, 선출돼서 국민의 지지를 받은 것과 동일한 권한을 행사한다고 합니까? 외교나 안보 영역에서는 그건 제한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차기 정부가 전략적이고 종합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권한대행 체제에선 협상 전 예비 단계 수준까지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권한대행도 국익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과 동일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행 체제도 헌법 체제 하에서 이루어지는 체제이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면 아마 차기 정부가 더 힘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트럼프 행정부가 원스톱 쇼핑 형식의 패키지 딜을 할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특히 한미동맹의 기조를 잃지 말아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한미동맹이라는 그 가치와 또 뗄 수 없는 이런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이라는 이 큰 기조 위에서 국익에 진짜 손실이 없을 수 있도록 외교적 총력을 좀 기울여 주시기를. 또 대미에너지 수입 확대를 통해 미국의 무역 적자 해소에 도움을 주는 등 윈윈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방송 한규입니다. 국민의힘 2차 대선 경선에 진출한 후보 4명이 미디어데이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내일과 모레 진행되는 1대1 주도권 토론 구도가 확정됐는데요. 오다인 기자가 전합니다. 가나다 순으로 2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각 후보는 내일과 모레 오후 4시와 5시 반, 총 4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1대1 토론 상대를 지목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당이 이렇게 탄핵이 되고 또 이렇게 다시 선거를 할 수밖에 없는 그 과정이 우리 한동훈 대표님 때 아니냐 해서 그걸 물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 1차 토론 때 그 시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대로 좀 완성하고. 지금 우리 국민의힘의 경선은 경선에서 이기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 민주당이 이기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동훈 후보가 지목해 주니까 고맙습니다. 저는 한동훈 후보를 지목합니다. 먼저 24일에는 김문수, 한동훈 후보, 그리고 안철수, 김문수 후보가 맞붙고 25일에는 한동훈, 홍준표 후보가 2번 연속으로 토론에 나섭니다. 후보들은 저마다 본인이 민주당을 상대할 적임자임을 강조하면서 새 확장에 나서는 한편 정책 발표도 이어갔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전문가 130여 명으로 구성된 싱크탱크 김문수 정책연구원을 공식 출범했고 남녀 구분 없는 군 가산점제 부활과 여군 확대를 공약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방송 인터뷰를 통해 AI 분야 전문가임을 거듭 강조하면서 전 세계 AI 3대 국가를 이끌겠다는 각오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2차 경선에서 단번에 과반을 득표하겠다고 자신했고 3선의 김성원 의원을 캠프에 영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반 이재명 전선의 모든 세력과 정치 연대를 통해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차 경선은 당원 투표 50%와 국민 여론조사 50%로 치러지는 가운데 오는 29일 3차 경선 진출자 2명이 결정됩니다. 여기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해당 후보가 최종 대선 후보로 확정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30일 1, 2위 후보의 양자 토론이 펼쳐집니다. 최종 후보는 다음 달 3일 전당대회에서 가려집니다. 국회 방송 오다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은 유튜브 방송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후보들은 추경 증액과 자영업자 위기 극복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이재명 후보 대세론 속에서 두 번째 토론을 가진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 후보들 간의 공세보다는 각자 비전 제시에 집중했습니다. 내란 종식 방안을 두고 이재명 후보는 철저한 책임자 처벌을 강조했습니다. 김경수 후보는 경제 불평등과 지역 격차 등 사회 대개혁을,
김동연 후보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타파하기 위한 개헌을 근본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무너진 민생 경제를 살릴 해법에 대해선 세 후보 모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살리기를 우선 과제로 꼽았고 추경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부채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0년 이상, 가능하면 20년까지 장기 상환할 수 있도록 긴급하게 연장해줘야 됩니다. 그중에서도 폐업하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대출금을 탕감해 주는 것까지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재명 후보도 국가가 부담해야 할 코로나19 위기 극복 비용을 자영업자에게 떠넘긴 게 결정적 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 지역화폐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역할을 하라고 우리가 세금 내지 않습니까? 저는 소비 쿠폰이든 지역화폐든 많이 늘려서 골목이 일단 죽지 않고 목숨이라도 부지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연 후보도 경제 위기 때 가장 먼저 타격받고 가장 늦게 회복하는 건 자영업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50조 중에서 15조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지원하자고 했습니다. 그중에 10조 이상은 민생회복지원금 지원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더 힘든 분들에게 어렵고 촘촘하게 지원하자고 했습니다. 후보들은 모레 세 번째 토론회에서 다시 한번 정책 대결을 펼칩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이슈픽 서한한 개공기자와 함께 4명으로 추려진 국민의힘 대선 경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한한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저녁 국민의힘에서 추린 4강은 나경원 후보까지가 아니라 안철수 후보까지였습니다. 일전에 그 찬탄과 반탄 중에 그 몇 명이 각각 살아남느냐가 최종 2명만 추리는 결선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셨는데요. 지금 찬탄 대 반탄 2대2입니다. 각 후보들 반응 어떻습니까? 네, 일단 다들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게 조금 눈에 띕니다. 반탄파인 이 김문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는 같은 반탄파였던 나경원 후보 대신에 찬탄파인 안 후보가 이 최종 4인에 든 것을 내심 반기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 반탄파 후보가 만일 3명이었으면 그만큼 이 지지표가 분산이 될 수 있는데 2명으로 추려지면서 이 지지표 표심이 덜 분산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입니다. 그리고 이 3강 중에 한 명인 한 후보 측도 이를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애초에 나경원 후보까지 반탄파 후보 3명이 한 후보를 에워싸는 구도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면서 우려를 했었는데 안 후보가 나경원 의원을 제치고 4강에 진입하면서 보수 또 중도층의 표심은 탄핵의 강을 건너고 싶어 한다는 게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네. 다만 이제는 당원 투표가 반영되는 점은 이 찬탄파 후보들에게는 조금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이 100% 일반 국민 여론조사로 진행됐었던 1차 경선과 달리 이제 2차 경선은 당원 투표 50%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 50%로 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 2위를 추려서 다시 최종 경선을 치르게 되는데 당원들의 표심이 쏠릴 것인지도 지켜봐야 되고요. 또 반탄파와 찬탄파 후보의 2대2 구도가 형성이 되면서 이 과반 득표를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하에 최종 2명의 살아남기 위한 경쟁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2차 경선 앞두고는 찬탄파 2명 간에 그리고 또 반탄파 2명 간에 서로 그 최종 경선에 올라가기 위한 각자의 경쟁을 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4명의 후보 모두 이 빅텐트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만큼 이 서로 그 견제 톤이 좀 누그러질 수 있을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오늘 5구간 워딩 굉장히 견제가 상대적으로 덜했고 네. 또 말씀하신 것처럼 후보 4명 모두 원론적인 차원에서는 연대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명으로 최종적으로 추려지면 한 팀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기자를 10년 넘게 하면서 이 선거나 대선을 취재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이 해볼만 하다라는 판단이 각 캠프에서 들면 그만큼 치열해지는 게 경선이자 선거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다들 승리를 기대하고 또 예상하기 때문인데 그런 맥락에서 저는 각 캠프가 최종 경선 2명에 올라가기 위해서 4명의 후보 캠프 모두 전략을 구체적으로 잡고 갈 것이고 그만큼 네거티브도 치열해질 수 있다 이런 예상이 듭니다. 특히 앞으로 토론회 과정에서는
탄핵 책임론과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당과의 관계 설정 등을 놓고 반탄파와 찬탄파 간의 이 대립 구도가 더 선명해지는 동시에 이 최종 결선 2명에 들기 위해서 당원들의 표심도 공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찬탄파 후보들 간의 이 찬탄의 톤을 놓고 서로 견제를 하고 또 반탄파 간에도 서로 견제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당장 이 홍준표 후보와 김문수 후보만 봐도요, 비상계엄과 이 탄핵에 대해서 톤이 조금 다르거든요. 비상계엄 자체는 잘못한 것이 맞다라는 이 홍준표 후보와 민주당 때문이다라는 김문수 후보는 비상계엄을 놓고는 입장이 조금 다른 그런 상황이고요. 또 경선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을 공개적으로 요구해왔던 안철수 후보의 제안을 놓고도 한동훈 후보는 구체적으로 답을 하지 않는 로우키로 갔기 때문에 이런 지점 역시 경선 토론에서 어떤 답변이 나올지 또 답변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는 지켜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민주당 측 이야기도 좀 해볼까 하는데 경선 중이지만 워낙 이 이재명 대세론이 강하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의 그 일정이나 정책 제안들이 더 무게감 있게 좀 다뤄지는 것 같습니다. 중도를 잡기 위한 정책 공약을 내걸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지난번에 해주셨는데요. 최근에는 보수 농객들과 그 만찬도 가졌다는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네, 제가 굉장히 눈길을 끄는 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21일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표적인 보수 농객 유튜버인 조갑재 씨와 또 정규재 씨와 만찬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 조갑재 대표와 이 정규재 씨가 유튜브에 출연해서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면서 알려졌는데요. 이 정규재 씨에 따르면 이 후보는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장관은 보수나 진보 가리지 않고 일 잘하는 분을 모시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또 대통령이 되면 이념 문제는 아예 밀어두려고 한다. 이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이념 타령할 건 아니지 않냐라는 의견도 피력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정책도 내놓았습니다. 그럼 의료 대란에 대해서는 이 문재인 정부 때 나왔던 대안을 다시 들고 나왔는데요. 이 후보 어제 자신의 SNS를 통해 밝힌 의료 정책 발표문을 통해서 지난 의료 대란이 모두에게 고통을 남겼다며 공공의대를 설립해서 공공과 필수 또 지역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이를 위한 공공병원을 확충하겠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공공의대를 졸업하면 10년가량의 의무 복무 기간을 두는 방식으로 지역 등의 필수 의료를 강화하는 방안인데요. 다만 이 안 역시 문재인 정부 당시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했었던 안이기도 하고 또 의사가 배출되려면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거든요. 때문에 의료계와의 충돌 가능성은 역시 지켜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김동연, 김경수 후보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두 후보가 지난 주말에 경선에서 그 누적 지지율이 5%대에 머물고 있는 상황인데요. 두 후보 모두 끝까지 완주를 해나가겠다, 단일화는 없다 이렇게 의지가 상당하다고 하는데 그 배경을 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경선 과정에서 1강이 있을 때 나머지 후보들의 선택지는 크게 2가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 후보들의 단일화를 통해서 몸집을 키워서 경쟁력을 좀 쌓거나 아니면 경선 경험을 쌓아서 다음을 도모하는 것일 것 이렇게 2가지 정도일 것 같은데 이 이재명 대세론이 강하게 불면서 90%에 육박하는 경선 지지율이 이 후보에게 쏠리는 상황에서 나머지 두 후보는 단일화나 경선 포기는 없다면 모두 완주 의지를 거듭 드러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김경수 후보는 특히 지난 영남권 순회 경선 이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 지지표는 영남에서 힘들게 당원으로 걸어온 분들의 땀과 눈물이 밴 것이다 라면서 남은 경선에서 더 좋은 성적을 얻겠다라고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김동연 후보 역시 연일 정책들을 제안하면서 김경수 후보와의 2등 경쟁에서 조금 더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연일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좀 눈에 띕니다. 이 정치권에서는 두 후보가 패배가 자명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완주 의지를 드러내는 것은 향후 정치 행보를 염두에 뒀을 것이다. 이런 관측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에 압도적으로 앞서 나갈 때 당시 이재명 후보는 3등을 차지했었지만요. 이 여론조사 예측과 달리 2등이었던 안희정 후보와는 0.3%포인트까지 차이를 줄이면서 막판에 굉장히 선전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차기 대통령 후보감 중에 한 명이다라는 것을 제대로 알릴 수 있었는데 내년 당장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경기도지사 연임을 노리는 이 김동연 후보나 역시 도지사 출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김경수 후보 모두 각각 이번 경선을 내년 지방선거와 향후 이 중앙정치 복귀 및 차기 대선 도전을 위한 당심, 민심을 얻고 쌓아가는 과정으로 보고 완주를 하려고 하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오늘 이슈픽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은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기 대선 전국, 근로시간 개편 방안이 대선 의제로 부상했습니다. 근로시간 자체를 줄이자는 더불어민주당과 총 근로시간은 그대로 두되 유연하게 일하자는 국민의힘, 장정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주 4일제냐 주 4.5일제냐, 금요일을 겨냥한 근로시간 개편 방안은 일과 삶의 균형, 일명 워라밸을 추구하는 청년 세대들을 위한 맞춤형 공약으로 풀이됩니다. 쟁점은 주 40시간인 법정 근로시간의 단축 여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근로시간을 줄여야 생산성이 오른다고 보고 지난달 발표한 20대 민생의제에 주 4.5일제를 거쳐 주 4일제로 법제화하는 방안을 포함시켰습니다.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총 근로시간 자체를 주 40시간에서 36시간, 32시간으로 단계적으로 단축하겠다는 겁니다. 일주일 근로시간 한도는 현행 52시간에서 48시간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근로 생산성은 인공지능과 첨단 기술 등이 활용돼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공공부문과 생명안전 업무부터 주 4일제를 시범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포괄임금제 폐지, 연차휴가 확대,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해 노동시간을 OECD 평균으로까지 줄여야 합니다. 국민의힘도 유연한 주 4.5일제를 내세우며 근로시간 개편을 약속했습니다. 다만 현행 법정 근로시간인 40시간 근무는 유지하면서 주중 근무를 1시간씩 늘려 금요일에 반일만 근무하자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국민의힘은 대선 공약에 반영할 7대 정책 비전에 업종 특성에 따른 주 52시간 예외 적용도 담을 방침입니다. 총 근무 시간이 줄지 않기 때문에 급여에도 변동이 없습니다. 이는 기존 주 5일 근무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유연한 시간 배분을 통해 주 4.5일제의 실질적인 워라밸 개선 효과를 가져오는 현실적인 대안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당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서는 날선 반응을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주 4일제와 4.5일제는 근로시간을 줄이되 급여는 그대로 유지하려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주 4.5일제를 말하면서 주 52시간제 상한 폐지를 꺼내들었다면서 무늬만 단축이라고 공세에 나섰습니다. 일부 기업과 지자체에서는 이미 주 4.5일제가 시범 운영되고 있는 상황. 조기 대선으로 들어설 차기 정부가 근로시간 개편 논의에 물꼬를 틀 것으로 전망되면서 직무별, 업종별 현실을 고려한 단계적 설계와 사회적 합의는 필수라는 지적이 뒤따릅니다. 국회 방송 장장현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12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본격화됐습니다. 국회 기재위를 비롯한 7개 상임위는 오늘 일제히 전체 회의를 열고 소관 부처 추경안을 상정해 심사했습니다. 민주당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안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균형 재정과 재정 건전성을 감안한 추경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전통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25개의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은 온누리 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 설치에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고 상인연합회에 대한 운영비와 사업 수행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산자중개위는 장애인 기업 확인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재신청 제한 기간을 기존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늘리는 내용의 장애인 기업 활동 촉진법 개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명동 대성당에 마련된 프란치스코 교황의 추모 빈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앞서 우 의장은 정순택 대주교를 만나서 교황의 가르침처럼 국회가 연대와 사랑의 정신 속에 약자를 위한 제도와 정책을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카자흐스탄 고려인 2세를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우 의장은 고려인 동포의 정착과 생활 지원, 권리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 의장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홍범도 장군의 역사와 자랑스러운 고려인의 삶을 기억하고 잊지 않겠습니다. 고려인들의 삶과 독립운동가의 정신과 뜻을 기리고 자랑스러운 역사를 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월 23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사과합시다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4강 진출자가 확정됐죠. 특히 중도 확장성을 내세운 안철수 후보가 보수층 지지를 받는 나경원 후보를 누르고 4강에 올라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상대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도덕성에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분야의 전문성에서 AI를 제대로 산업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또 의료 대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막판까지 4강 티켓을 놓고 안 후보와 신경전을 펼친 나경원 후보는 정진하겠다라는 뜻을 밝히면서 감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 나 후보가 탈락하고 안철수 후보가 진출하는 것을 두고 이런 해석을 내놨습니다. 안철수 후보보다는 나경원 후보가 최근에 상승세였거든요. 김문수 후보에게 쏠림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성향의 나경원 후보에게 응답하지 않고 김문수 후보에게 응답한 것이고요. 될 사람을 밀어주자 이런 지지층의 심리가 작동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보수층에서도 지지층이 겹치는데 무당층이 이번에 많이 포함이 됐습니다만 무당층 또 중도라고 한 측면에서 보면 안철수 후보가 전통적으로 선호도를 많이 가져갔던 그런 그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안 후보가 탄핵에 찬성해온 만큼 이번 1차 경선 결과를 두고 일명 윤심의 영향력이 줄어든 게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왔습니다.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응원을 받았다고 저는 보는데 떨어진 걸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영향력은 실시간으로 그냥 영의 수렴에 가고 있다.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에너지 체인지다. 나경원 후보의 탈락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극우 노선에 대해서는 분명히 아니다. 노 극우 극바의 윤. 뭐 이런 정도로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가운데 안 후보는 최종 경선에 든 후보들을 향해 탄핵의 강을 건너 통합의 길로 가자며 진심 어린 대국민 사과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오는 27일부터 양일간 진행되는 2차 경선은 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하는데요. 이번에 컷오프된 4명의 표는 향후 경선에서 어디로 쏠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주제는 공공의대입니다. 민주당 지역 경선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이번엔 공공의대 설립 공약을 내놨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남겨놓은 난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있어서도 의대 의료 갈등 문제가 있죠. 우리 병원과 둘러싼 이 부분은 새 정부가 정교하게 풀어나가야 될 거고 이미 저희들이 여러 차례 공약에 발발 정책을 추진한 게 있습니다. 아플 때 국민 누구도 걱정 없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면서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료원 지원 확대를 약속한 건데요. 지난해에도 의료 대란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공공의대 설립을 언급한 바 있었죠.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의료 대란 사태 조속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급할 때만 상황 모면용으로 공공의료에 기대고 무작정 의사수 증원만 밀어붙이려 해서는 안 됩니다.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 설립 같은 필수 공공 지역의료 확충 방안을 제대로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7월 71명의 의원이 동참해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공의대란 일종의 의무사관학교로 필수 의료 인력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고 양성하는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공공의대 설립 움직임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시도됐지만 의료계의 거센 반발로 부딪혔던 정책이기도 하죠. 의료계는 공공의대 설립의 필요성인 일부 공감하면서도 실현되기 어려운 과제라고 꼬집었습니다. 더욱이 공공의대 신설 자체가 의대 정원의 추가적인 지원을 뜻하기 때문에 두 사안을 분리해서 논의하기도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 사태가 1년이 넘게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의 공공의대 공약이 의정 갈등의 해결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내관으로 자리 잡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네, 정치 현장에서 한 걸음 떨어져 보다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시선으로 정치권의 쟁점을 들여다봅니다. 정치외전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경선 후반부에 들어선 민주당의 새 예비 후보는 안방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과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호남 표심이 이제 과연 새 후보에게 어떻게 나타날지, 그리고 27일 이재명 예비 후보의 누적 득표율이 과연 좀 얼마를 찍을지 두 분의 생각을 먼저 좀 오늘 첫 번째 이슈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남의 표심, 이재명 누적 득표율. 홍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예, 뭐 지금 뭐 몇 프로다 이렇게 딱 정확하게 찍기는 어려운데요. 네. 첫 번째는 어쨌든 지금 최근에 그 투표율 자체가 좀 높게 나오고 있어요. 네. 저 영남권에서 70%까지 육박했고요. 그래서 네. 저는 이번에도 호남권에서도 상당히 그 60% 최소 60% 이상은 투표를 하고 그 이상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이재명 대표의 득표율은 어차피 대세론이 형성된 가운데이기 때문에 최소 80% 중반대는 나오지 않을까. 그 이상은 누적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벌써 89.56이 89.56 그 네. 현재 누적이 돼 있고 네. 영남에서는 지금 90%가 넘었지 않습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그만큼 영남권만큼은 아닐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한 80% 중반대는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호남에서요? 예, 호남에서 여전히 압도적인 우세는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네. 네, 조혜진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른 변수가 없을 것 같아요. 변수가 없다. 예, 옛날에는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 네. 광주 이변 같은 것들이 뭐 어떻게 보면 역사를 바꿔놓은 그런 일들이 네네. 많이 있었는데 그거는 그 호남 주민들이나 또 호남의 민주당 당원들이 전략적 선택을 한 경우에 그런 이변들이 일어났고 그게 기폭제가 돼가지고 그냥 판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네. 이번에 그런 이변이 별로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게 호남의 주민들이나 또 당원들이 그런 특별한 전략적 고려를 할 것인지 네. 그게 좀 의문이고 하려고 한다고 전략적 고려를 한다면은 딴 게 아니고 이재명 후보 이렇게 뭐 90%씩 나오는 거는 본선에서 안 좋다. 그러니까 좀 경쟁이 되게 구도로 만들어주자, 좀 흥행이 되게 만들어주자, 네네. 국민들이 최소한의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자. 그러려면은 김경수 후보가 최소 뭐 15%, 20% 정도 각자 네. 10%에서 20% 정도는 얻도록 해줘야 된다. 이게 전략적 고려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뭐 좀 당원 구성상으로도 좀 가능할지도 의문이기도 하고 하려고 하더라도 이 두 후보가 그래도 이 좀 중량이 받쳐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뭐 김부겸 전 총리나 이낙연 전 총리 같은 이런 정도 중량감 있는 분들이 오면은 이게 되는데 인위적으로 그게 되기도 어렵다. 그래서 변수가 네.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짧게 관전 네. 포인트를 얘기하면 도리어 이재명 후보가 얼마큼 얻느냐도 중요하지만 2위가 누가 되느냐, 그 2위가 두 자릿수를 얻을 수 있을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2위가 두 자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인지 왜 그게 관전 포인트입니까? 어차피 지금 경선의 1위가 누가 되느냐는 뭐 네. 별 이제 이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2등이 유의미한 2등이 된다면 향후 당내에서 여러 가지로 네, 역할을 할 수 있다. 역할을 할 수 있고 네. 입지도 있기 때문에 네. 2등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같은 낮은 득표율로 되면 사실은 조금 어려워요. 뭔가를 하기에. 그런 네. 걸 감안한다면 최소한 최종적으로 호남에서부터 수도권 지금 제일 많은 당원들이 있는 곳이니까 네. 여기서 두 자릿수 이상의 득표를 하면서 2위권을 차지하는 게 2위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이후에 정치적 어떤 그 경로 미래를 향해서도 굉장히 유의미한 득표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유의미한 누적 득표율 두 자릿수를 기록하는 2위가 누가 될 것인지 향후 네. 민주당 네. 안에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게 이제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내일 이재명 전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두 번째 심리를
경위를 엽니다. 속도전에 들어간 거 아니냐는 이제 관측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고요. 대법원장이 직접 전원 합의체 회부를 결정하고 재판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은 매우 이례적이다. 국민의힘은 신속 판결을 촉구한다. 이런 입장을 비쳤습니다. 대선 전 판결이 나올 것인지 여부가 역시 최대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대법의 움직임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우리 당의 입장이 맞은 거죠. 신속 판결을 해야 된다.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선거일 전에 네. 판결 나야 된다. 6월 3일 전에. 예, 그것도 뭐 6월 2일, 1일 이틀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도 네. 상당히 좀 그래도 조금 앞서서 나야 되고 그건 전부터 제가 말씀을 계속 기회 있을 때마다 드렸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예 그냥 만약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다고 가정했을 때 네. 5년 이후로 미뤄도 법원은 굉장히 어려워지고 네. 임기 중에 재판을 해도 더 어려워집니다. 임기 중에 재판을 해서 유죄가 나버린다. 또 그 금고 이상의 행위면 대통령의 파면이거든요. 네. 그거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또 이제 무죄를 하면 결국 뭐 대법원도 뭐 권력의 눈치 보네 이렇게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모든 게 다 법원으로서는 그 위상 권위에 큰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무죄든 유죄든 그 선거 전에 결론 내려야 된다고 제가 뭐 기회 있을 때마다 그런 의견을 표명을 했는데 네. 그냥 대법원에서 소부에다가 배당하고 그다음에 소부에서 좀 심리를 하다 보니까 이건 소부가 감당하기 좀 버겁다. 네네. 판례를 변경해야 될 수도 있고 뭐 재판관끼리 합의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좀 있다가 전원합의체로 넘기고 네. 그럼 전원합의체에서도 또 시간이 있다가 또 이 길 잡고 이랬으면은 이거는 그냥 선거일 전에 선고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대법원이 통상적인 절차를 밟는 것일 뿐이다. 특별히 애미부여할 필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소부에다가 배당하고 2시간 만에 전압으로 넘겨버리고 그날 바로 전압 회의를 열어버리고 네. 이틀 뒤에 또 회의를 잡고 이거는 의도가 있는 것이다. 의도라는 거는 대선 전에 판결하겠다는 선고하겠다는 거 아니고는 이렇게 할 이유가 없죠. 네. 제가 볼 때는. 알겠습니다. 결론이 어떨지는 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대선 전에 판결을 내려는 대법원의 의도가 짙게 깔려 있는 것 같다. 전원합의체 경우의 수가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우선 그 기각하고 원심 확정, 그럼 이제 네. 무죄가 확정되는 것이죠. 네. 두 번째는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해서 그 2심으로 돌려보내는 방법. 그럴 때는 이제 서울고법에서 다시 심리를 하게 되는 2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네. 그때 이제 양형을 정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유죄 취지로 돌려보내는 거니까. 그리고 세 번째 그 국민의힘에서 일부 이제 그 주장하고 있는 건데 파기자판인데 이건 이제 네. 스스로 2심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대법에서 하는 건데 네. 이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 거의 없기 때문에 이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네. 현재로서 어떤 결정을 할지는 두 가지인데 예. 글쎄요, 이제 이런 것 같아요. 만약에 뭐 원심 확정이 돼서 기각되면 뭐 그냥 문제가 해소되는 거고 만약의 경우 파기환송이 돼서 유죄 취지로 내려보낸다 하더라도 이 경우에 통상 고법에서 2심 절차 받고 또 대법으로 와서 확정하는데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유죄라 하더라도 그 원심이 100만 원 이상인지 이한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죄 취지로 돌려보냈다고 해서 피선고권이 박탈되냐 안 되냐는 모르는 상태에서 선고를 치르는 거기 때문에 네. 대법원에서 이렇게 확정할 수 없는, 그러니까 선거 이전에 확정할 수 없는 걸 이렇게 무리하게 하는 것이 할까 이 문제죠. 전원합의체는 여러 가지 전체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제가 보기에 쉽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어려울 거다라는 전망이 법조계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전에 판결 나기가 아무리 빨리 속도를 내더라도 쉽지 않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고 설사 하더라도 대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긴 어렵다. 다만 만약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에게 약간의 정치적 타격은 있겠죠. 이 경우에 불가피하게 어떤 사법부가 선거에 개입한 것 아니냐. 네. 또는 국민의 선택권을 일부 제한하는 것이 너무 과도한 사법부의 권한 행사 아니냐 이런 비판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어쨌든 대선 전에
최종 결과가 나올 것인지 역시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사안인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국민의힘의 경선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4강 경선 대진표가 어제 이 시간쯤에 이제 나왔는데 안철수 예비 후보가 마지막 이제 티켓을 주면서 찬탄이 반탄 2 구도가 됐습니다. 안철수 예비 후보의 마지막 최종 진출, 4강 진출 어떻게 이제 바라봐야 되는지 먼저 국민의힘 4강 경선 상황에 대해서 두 분의 말씀 좀 들어볼까요? 일반 그 시중의 예측하고는 좀 틀린 거죠. 나경원 후보가 떨어진 상황을 말씀하시죠. 안철수 후보가 4강에 들어간 것이 그런 의미에서는 이변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런 이변이 벌어진 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은 안철수 후보 자신의 요인이 있고 나경원 후보의 요인이 있고 이렇게 이제 중첩이 돼서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어쨌든 응답하는 우리 국민의힘 지지자들이나 무당층이라 해도 국민의힘에 대해서 최소한의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저는 응답한다고 보거든요. 그 사람들이 나경원 후보가 올라가 가지고 탄핵 반대가 3이 되고 탄핵 찬성이 1이 되는 그림, 3대 1이 되는 그림. 또 다르게 말하면 안철수 정도 되는 사람이 국민의힘에서 아예 4강에도 못 들어가는 선택을 못 받는, 다르게 말하면 배제되는, 배척되는 이 그림이 본선에서 좋을까?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에 이게 좋을까? 그런 고려들을 뭐 조금씩이라도 하지 않았을까? 두 분의 차이가 나경원, 안철수 후보 차이가 뭐 월등하게 평소에도 막 그냥 격차가 났던 건 아니거든요. 약간의 차이인데 그럼 선택이 하기 나름인데 그런 선택을 할 때 그런 전략적 고려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죠. 그렇다면은 이제 한동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이제 좀 중도 보수, 합리적 보수 이미지가 있는데 중첩돼 있는 이미지 때문에 한동훈 후보한테는 좀 불리하게 작용한 걸까요? 그 양면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같은 어느 정도 이제 소위 그 탄핵에 그 찬성하는 입장,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 보수 지지자들을 결집한다는 측면에서 그 표를 나눠간다는 측면에서는 다소 한동훈 후보에게 불리하게 된 거죠. 그런 측면이 하나 있는데 또 역으로 얘기해서 구도 자체가 좀 그 선명해지고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국민의힘 전체 구도가 탄핵 그 찬성이 아주 소수고 전체가 탄핵에 찬성하는 이런 구도 3대1로 만들어졌으면 아마 기세 싸움이 좀 밀리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한동훈 후보한테는 기회도 되고 뭐 도전 요인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쁘게만 보이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27일, 28일 이렇게 이제 경선이 또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29일 날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 결과가 나와서 과반수가 넘으면 이제 결정이 되고 그날 확정이 되고 안 되면 이제 2강이 다시 5월 3일에 최종 후보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결선까지 갈까요? 이게 4강전 좀 어떻게 보십니까? 대다수는 이 그 결선 투표를 또 2강이 결선 투표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강을 누구로 보십니까?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김문수 후보가 제일 유리해 보이긴 하는데 그리고 이제 한 자리 놓고 홍준표 한동훈 두 사람이 경쟁해 보이는 것 같은데 또 역으로 보면 추세상으로 김문수 후보가 약간 좀 정체 내지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변수예요. 그래서 막판에 김문수 후보가 탈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정치라는 게 보면 우리가 그 현재 지지율도 중요하지만 추세도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최소한 홍준표 후보는 뭐 그 줄어드는 것 같지는 않고요. 한동훈 후보는 약간 그 상승세를 약간 보이고 있고 반면에 1등으로 보이지만 김문수 후보가 정체 내지는 약간 그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변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현재로서는 그 정확히 어렵다.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조 의원님은요? 저는 더 어렵습니다. 안에 있으니까 더 말씀하시기도 말하기가 어렵죠. 뭐 보는 거는 조금 더 짐작이 뭐 되는 바가 있을 수도 있지만 또 말하기는 더 어렵고 어쨌든 저희 당은 뭐 민주당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뭐 탄핵
인용부터 시작해가지고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지금 대선을 치러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8강이 압축되고 4강이 또 형성이 되는데 이변이 일어나고 네. 또 양강으로 또 압축되는데 그 과정에서도 뭔가 이렇게 좀 이 구도가 서고 네. 좀 긴장 관계가 형성이 되고 국민들이 관심 가질 만한 상황이 되고 거기서 어떤 후보가 됐는데 나중에 또 단일화 경선까지 또 이루어지고 네. 그 과정에서 컨벤션 효과,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고 한다면은 본선에서 한번 해볼만 하겠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좀 누가 되든 간에 그런 흥미진진하고 드라마틱한 과정들이 계속 이어졌으면 그리고 우리 당원들도 개인적으로 누구를 좋아하고 싫어하고를 떠나서 그 관심은 본선에서 이기는 거기 때문에 네. 이런 과정을 다들 고민하면서 전략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일화 경선을 말씀하신 거는 이번에 이제 4강전에서 최종 후보와 예. 한덕수 권한대행의 경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단은 그 이낙연 대표가 속한 새미래민주당이 전병헌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벌써 한 2주 됐나요? 국민의힘과 단일화할 용의가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 이낙연 캠프 쪽에서 예, 아니, 전병헌 대표가 네? 전병헌 대표가 당 대표가 네.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건 마음을 뭐 언제든지 될 수 있는 거고 여기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도 홍준표 후보의 말에 따르면은 할 용의가 있다. 빨리 그러니까 빅텐트와의 연대를 거기다가 말씀하시는 이제 거군요. 네. 저 한덕수 대행까지 참여하게 되면 그림이 굉장히 커지죠. 네.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제 출마를 할 것이냐 예.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시점에서 여러 가지 정황적으로 보면은 가능성이 절반을 넘어서는 상황이 아닌가. 아직 결심은 저는 안 했을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데. 네. 정황적으로 보면 조금 이제 그 긍정적인 쪽으로 좀 더 흘러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결심이 어려운 부분이 전 다른 것보다도 본인 정치를 한 번도 안 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일단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야 되고 단일화를 해야 되는 거지 본인이 무소속으로 끝까지 가려고 나오지는 않을 거거든요. 네. 근데 단일화가 잘 돼야 되고 거기다 본인이 또 단일 후보가 돼야 되는데 그 보장이라는 게 없잖아요. 네. 어렵게 또 단일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본선에서 또 이재명 후보한테 또 뭐 이긴다는 보장도 없고 누구는 또 보장돼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네. 지금 판은 기울어진 어려운 판이라는 건 본인도 알고 있고 네. 근데 일단 뛰어드는 순간에 여러 곳에서부터 공격받고 상처받고 본인은 50평생을 성공한 공직자로서 총리를 2번씩이나 하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바꿔가면서 희생시켜가면서 이 판에 내 뛰어들어야 되는 그런 그만한 소명이 역사적인 또는 네. 시대적인 소명이 있는가 그걸 내 감당할 것인가 그 고민이 제일 크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어쨌든 50% 이상의 가능성은 있는 것 같다. 예. 알겠습니다. 문제는 또 그 현재 경선을 치르고 있는 후보가 이제 최종 후보가 나오면 그 후보가 한덕수 대행과의 또 경선도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한덕수 총리의 출마 가능성 현재 시점에서의 뭐 포함해서 관련한 말씀 들어볼까요? 예. 몇 가지 변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뭐 외신 기자하고 얘기한 것 등등을 보면 노코멘트라고 그랬던 걸 봐서는 마음이 아주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세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국민의힘 경선 결과가 누가 되느냐. 어느 경우에는 아예 그 단일화를 거부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2대2 아닌가요? 뭐 받아들이겠다와 받아들이기 어렵다. 예. 그래서 그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가 그 저 소위 이제 당선이 유력하니까 네. 경선에서 이재명 대표 쪽에 어떤 그 변수 없이 잘 그대로 그냥 순항해 간다.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지금처럼 50% 이상을 상회하는 게 계속 나오고 할 경우에 이제 고민이 깊어지겠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의 지지율인 것 같아요. 본인의 지지율이 이렇게 높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른 이 국민의힘 보수 후보에 비해서 조금 한 몇 프로 높다는 것뿐이지 네. 사실은 경쟁력을 확실히 보여주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주저주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4월 말 자기가 그만둬야 될 시점인 5월 4일 전까지 네. 본인의 어떤 지지율이 유의미하게 나오느냐 이게 가장 큰 변수가 될 것 같다 생각을 하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덕수 후보가 결국은 출마를 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게요. 네. 일단은 권한 대행으로 있지만
이 비상계엄 과정에서 그걸 막지 못한 국무회의에서 막지 못한 책임이 가장 큰 사람입니다. 법적 책임이 아니라 그건 차치하고더라도 정치 도의적 책임이. 그리고 만약에 비상계엄이 없다 하더라도 현 정부가 그러면 인기가 아주 높아서 지지율이 또 과거 문재인 정부 초기에 이낙연 총리와 비슷하게 한덕수 총리가 아주 인기 있고 대중적으로 뭔가 선호도가 높은 총리였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거꾸로 제가 보기엔 비상계엄이 없었으면 한덕수 차출로는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상황이 국민의힘이 저런 상황에 직면하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거죠. 네. 그러니까 탄핵으로 물러난 정부에 3년 내내 총리를 했던 2인자를 책임이 있는 사람을 후보로 올린다? 저는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아 보이고 그렇게 나오는 것은 한덕수 권한대행으로서도 바람직한 처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쉽지 않지만 50% 이상의 출마 가능성, 결국에는 출마하지 않을 가능성을 좀 높게 현재 이 시점에서 보시는데 다음 주가 분기점이 될 것 같네요. 다음 주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상황을 지켜봤는데요. 정치외전 이제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